네,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경제직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현 전문위원 그리고 이준희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 어색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그래요? 요즘에 자주 오는데도 이제 좀 이 시간대만 되면 정신을 잘 못 차리더라고요. 깜빡해요. 자기 게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오늘 방송 좀 건 다 저희 거죠.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대주제부터 그럼 확인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잠깐 힌트는 나왔는데요. 오늘의 대주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주제입니다. 아마존의 변신이라고 저희가 칭을 해봤는데요. 뭐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변화들이 있길래, 그리고 어떤 핫한 이야기들이 있길래 오늘 굳이 아마존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찬찬히 큰 그림에서부터 조금씩 좁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쇼핑 좀 좋아하세요, 두 분은? 네, 쇼핑 좋아합니다. 사고 쓰는 거 좋죠. 여긴 짠돌이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싸게 사는 게 좋더라고. 아,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사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분들이 많고. 네. 아니 어쨌든 최근에 뭐 해외 제품,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해외에서 파는 가격과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AS만 포기하면 뭐 저도. 절반의 가격 정도로 맞아요. 살 수 있는 그쵸.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해외 직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고, 아마존 해외 직구도 대행하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러게요.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도 점점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내에서도 이제 가격을 조금 포기하고 더 싸게 파는 그런 모바일 샵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야 뭐 워낙 전자기기에 관심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카메라를 포함한 몇몇 기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제일 싸요, 그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가격보다도 싸고 뭐 미국의 아마존 가격보다도 싸게 파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경쟁 자체가 소비자들에게는 후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아주 고급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더 쓰고 있어요. 그쵸. 아니, 더 쓰긴 하는데 우리가 왜 직구하면 아마존만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마존에서 좀 신용카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신용카드 혜택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아주 큰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이번에 비자와 함께 손잡고 신용카드를 내놨는데요. 네. 이게 일단 가입하면 한 $50 정도의 그 바우처를 줍니다. 그 아마존에서 쓸 수 그렇게 있는. 놀랍진 않은데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뭘 더 주냐면 캐시백을 줘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뭐 10만 원을 썼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3% 네. 캐시백을 주고요. 내가 거기에서 그 아마존도 연회비를 내서 할 수 있는 그 회원제가 있어요. 프라임 회원이라고. 네. 프라임 회원 같은 경우는 5%를 무조건 페이백을 줍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쓰는 것도 1에서 2% 무조건 페이백을 주거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카드 SK 만들면 11금원가에서 할인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전월 사용 금액이 있거나 혹은 연회비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캐시백을 해줘도 2만 원 최대, 3만 원 최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아마존은 그런 게 없어요. 연회비 없고 전월 사용 금액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할인이 더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은 가격 주고 산다고 하면 무조건 아마존에서 사는 거예요. 네. 5%더 싸게 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로열티,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 이 아마존 신용카드가 있으면 5% 페이백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얘기 나눌 아마존고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루트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마존 신용카드 자체가 최근에 아마존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도 끌어올릴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왜 내고 있느냐.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송도 당일되죠. 네. 그다음에 이런 뭐 페이백 효과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아마존 그 미국이나 아마존이 이미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지 않을 이유가 단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저 같아도 자연스럽게,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 그만큼의 효과를, 추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아마존 서비스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다시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마존 에코와 같은 그런 서비스까지 결합하면 네네. 점점 더 재미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이나 아마존을 계속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가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아마존 신용카드가 나오고 아마존 고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존 고와 아마존 신용카드와 알렉사가 하나의 통으로 합쳐지고 있다라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 알렉사라고 하는 서비스를 다른 쪽에서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다가가고 있다라는 데 네.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뭐 지난주에 뭐 알렉사 얘기했죠. 예, 알렉사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에도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마존 고는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설명을 그 해주시겠어요? 아마존 고도 제가 한번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편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슈퍼마켓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그냥 들어가면서 저렇게 핸드폰에 태깅하면 딱 들어가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냥 내가 물건을 내 마음대로 그냥 가방에 넣으면 돼요. 내 가방에다가. 그렇죠. 그냥 네. 내 가방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 도둑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가방을 그냥 그대로 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곧바로 이제 체포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제될 때까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 갑니다만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전 주중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생기면 굳이 인터넷으로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트에 갈 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냉장고에 계속 이제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지죠. 네. 근데 여기는 자주 항상 갈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뭐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이게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의 확장성이 이제 얼마만큼 깔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향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배송 이런 것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마존이 처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도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서비스를 계속 붙여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 플러스 아마존고 거기에다가 아마존 페이, 그다음에 아마존 신용카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한 뭉터기로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 옥상이나 다른 지역에 뭐 드론 배송까지 겹쳐서 쓸 수 있다면, 혹은 지역마다 저런 아마존고 매장의 옆에 창고를 일종의 배송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존에게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아마존이 이렇게 세력을 넓혀나가면서 반대로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 서비스를 장악할 수 있는 반대쪽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오히려 오프라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만약에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아마존을 포함한 이 전자상거래 쪽을 생각했던 기본적인 상황과는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강점 속에 오프라인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쪽을 더욱더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아마존고 나오면서 그 간편식 제품이라고 하죠. 반조리 식품 얘네 네. 브랜드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이마트 가면 피코크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아마존도 아마존 밀킷이라고 만들었어요. 저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새롭게 런칭하려고 하는 것은 스포츠웨어도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자체 브랜드로 의류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의류 그 기본적인 의류 이외에 스포츠 의류까지 런칭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유통 소비센터로 가는 그런 전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월마트나 K마트나 뭐 미국은 엄청나게 그런 매장들이 많은데 아마존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몇 개는 망하겠죠. 그럼 그렇죠. 아마존은 네, 자연스럽게 그런 매장을 인수를 내서 거기다가 일종의 뭐 복합타운 같은 것들을 향후 만들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다양한 PB 상품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 고같이 다양한 채널들 만들죠. 여기에다가 아마존 신용카드로 사람들 할인해 주니까 사람들 다 아마존만 쓰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매력이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소매 상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도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지난해 9월에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한 최고가와 한 3%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주가가 여전히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알렉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용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성장할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덧 결론 들어야 될 분위기까지 내용이 이렇게 와버렸는데 네네. 잠깐 방향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아마존 고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모바일 쇼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결제 쇼핑으로 들어가나요? 페이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아마존의 매출 그 결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뭐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결제한 것이니까 이걸 모바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마존 고 자체는 따로 또 띄어서 오프라인 결제로 봐야 오프라인이니까. 된다라는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이건 뭐 온라인 결제로 봐야 되겠죠. 온라인 그렇죠. 결제를 그냥 밖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던 것이 네. 지금까지 뭐 얘기를 모두 해준 걸 보면 결국 손에 모바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바일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편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온라인 쇼핑 전체에서
이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긴 합니다만 이베이 코리아에서 어떤 쇼핑 키워드를 드라마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첫 글자를 따서 드라마, DRAMA. 신조어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딜, 그러니까 D가 딜, 네. 그다음에 R이 리얼리티, 현실적인 뭐 구현, 그다음에 A가 언로너스, 그러니까 혼족, 요즘에 혼밥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말하잖아요. 뭐 이런 게 실제로 됐고 M이 모바일이었고요. A가 어브로드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너무 쇼핑이 간편해진 거죠. 그쵸. 옛날에는 모바일로 검색만 하고 사는 거는 따로 가서 샀더라면 지금은 아예 결제까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다 페이 모듈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한 3번만 클릭하면 바로 돈 씁니다. 맞아요. 이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불편하죠. 아직도 규제들이 좀 많아서. 규제들이 좀 네. 많아서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신한카드로 뭐 결제를 하면 어디 앱과 굳이 또 연결을 해서 해야 앱을 좀 되는. 여러 개 깔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제일 짜증 나더라고요. 네. 뭐 신한카드 쓰려고 그러면 뭐 또 터치앤 무슨 백신을 또 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승질나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살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런다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이 쓰는데 맞아요. 이게 시설이 워낙 편리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셋만의 고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동향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통계청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표예요. 그런데 아래 이제 파란색 보시면 저기가 이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거든요. 근데 비중도 계속 조금씩 높아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뿐더러 그렇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총 한 6조 800억 원 정도 된대요. 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한 23% 증가한 건데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한 3조 4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40% 이제 급증을 한 거고요. 네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반을 넘습니다. 현재 56% 이상 됐으니까 네. 뭐 쉽게 말해서 앞에 장 보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마트 가서 홈플러스 가서 안 그러면 우리가 소소한 거 오프라인으로 사는 거 이렇게 빼면 실제적인 체감 비중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진부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뭘 사더라도 네. 컴퓨터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네. 모바일로 결제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바코드만 읽으면 비밀번호 6자리 넣으면 그냥 되잖아요.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그렇죠. 하고 근데 있고. 컴퓨터로 하려면 뭐 아이디 비밀번호, 그 공인인증서 넣어야 돼, 네. 뭐 해야 돼, 많으니까. 공인인증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백신 프로그램에 안 깔려 있으면 그걸 다시 해야 까느라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너무 키보드 불편해요. 보안이 없으면 또 키보드 보안도 새로 깔아야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다 초기화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휴대폰 인증 들어가야 되고 이거 아. 짜증나는데 모바일로 하면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문만 찍으면 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번호만 6자리만 넣으면 하면 돼요. 되고 뭐 네. 페이코도 비슷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너무 돈 쓰기가 쉬워지는 건데 뭐 삼성페이나 이런 페이 전쟁들 실적들 그러니까 이제 성과들 네. 잠시만 제가 한 언급을 해드리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8월에 누적 결제액이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라는 시리즈의 탑재가 됐는데. 탑재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카드가 중요한 굳이 건 없어도. 그동안 S 모델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A, J 같은 그렇죠. 그런 보급형. 하위 모델에도 예. 전부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전화기를 팔고 있는 건 어쨌든 삼성인데 삼성의 그 보급형 폰에까지 삼성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다만 이 페이 시장에서 애플페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페이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잡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페이가 앞서 나간 건 결국은 간편함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터치 한 번에 된다는 이 간편함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상품들이 바로 농산물들이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은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한 맞아요. 굉장히 불안감이 수박은 한번 두들겨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그렇죠. 내가 네. 팔을 사더라도 이게 끝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죠. 깨끗한지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모바일 쇼핑을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이용을 거의 안 하다가 네.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한번 이용을 해서 배송을 받아봤는데 네. 다른 건 이제 뭐 괜찮았는데 과일이 어. 확실히 제가 직접 보고 산 거보다는
맛도 그렇고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신선도도 그렇고 좀 많이 떨어지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느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한 일주일 만에 대부분 다 상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직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EBS에서 본 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농업 쪽에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아예 개인이 한 벤처 회사가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생산하는지 그 사람의 생산자의 얼굴도 박혀 있는 그 사람의 생산품을 직접 받아서 아하. 이 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배송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파느냐? 가격을 자기가 정해요. 어. 농부가 자기가 가격을 정해서 네. 이 벤처 회사에다 팝니다. 그럼 이 벤처 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결제 플랫폼만 해서 네.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 플랫폼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그 회사에 그 지정되어 있는 물류센터에 가서 거기다 물건을 내려놓고 바코드만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금해주고 판매는 거기서 되는 거고 네.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게 뭐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확보된 부동산들을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 전쟁이지만 다 있잖아요. 네. SSG 페이니, 뭐 네. 삼성 페이니, 뭐 LG 페이도 나온다고 하고 그쵸. 엄청난 많은 페이 전쟁인데 과연 이게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떤 삼성페이, 그다음에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좀 이런 게 SSG 페이는 사실 좀 이제 많이 근데 못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SSG 그렇죠. 페이를 좀 써봤는데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요즘에는 신세계 계열도 삼성페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예, 되는데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는 좀 그래도 당분간은 유력하게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페이코하고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페이코와 삼성페이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좀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 쪽에서만 본다면. 예, 삼성페이랑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종합을 한번 이렇게 널려 있던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면 어떤 뭐 페이부터 해서 모바일 쇼핑 전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 아마존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아마존의 그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하나 보시면 알렉사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알렉사가 최근에 네이버가 광고하고 있는 파파고라고 하는 앱과 똑같은 코멘터리를 하고 있거든요. 맥락을 이해하는 그래요. 그 알렉사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음식 주문은 어떤 식으로? 대화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침 먹고 싶어 해도 이게 모닝이 아니라 브렉퍼스트로 오는 건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예전에 알렉사의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였냐면 단어 정도를 이해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단계로 한 단계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와 뭐 정확한 비교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글 어시스턴트가 한 단계 앞서 있었다라는 평가에서 자연어까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가게 된다면 알렉사 자체의 이해 단계는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경쟁사들에서도 우리도 맞서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월마트가 스캔앤고라고 해서 예. 자신들이 인수한 회사를 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마트의 충성도가 과연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들만큼 높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존이 진짜 다 파는데 월마트는 자기네 팔 것만 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본은 누가 뭐래도 유통업계를 꽉 잡고 있는 건 편의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 편의점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파나소닉이 만든 스마트 바구니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구니 안에 담으면 다 결제가 얼마인지가 결제가 스스로 되는 네. 그런 바구니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하는 상품의 한계라든지 아하. 서비스의 한계라든지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와 이 파나소닉을 근거로 하는 일본의 편의점의 한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존은 지금 말씀드렸던 알렉사, 그다음에 아까 또 언급드렸던 그 아마존의 일종의 탭 기능들. 네. 그러니까 이런 탭이라고 하는 게 아마존의 알렉사 에코에 붙어 있는 아마존 닷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휴지와 그다음에 키친타월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키친타월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이거 한번 사러 가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존 닷을 연결해 놓으면 아마존 닷을 한번 눌러주면 바로 주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내가 언제 결제하겠다라는 것을 알렉사에게 입력해 놓으면 알렉사가 그걸 다 이해해서 정해진 날짜에 주문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용카드에 이용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비스의 통합, 뭐 융합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뤄내는 회사가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 기껏해야 삼성전자 정도가 네. 일부, 또 네이버가 일부 정도 되고 있는 양상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다시 또 신고가로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다. 근데 최근의 반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용카드의 출현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의 캐시백이라고 하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진짜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뭐 들어온다든지 좀 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도 더 크게 뻗어나갈 가능성.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마존이 집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1억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프라임 회원은. 예. 근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국내 종목은 아니지만 아마존에 대한 투자 관점은 여전히 발달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아마존과 비슷하게 그나마 갈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네.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종목군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종목군들이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을 무슨 업체라고 해야 돼요? 아마존은 이제 복합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예전처럼 뭐 이커머스 업체 이건 이제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다 경쟁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뭐 보니까. 아마존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네.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죠. 뭐 그리고 뭐 지금 판매도 하죠. 네. 뭐 그리고 알렉사 제품도 팔죠. 에코도 팔죠. 뭐 다 팔아요. 경쟁사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마존에 대해서 사실 김종효 전문위원 특성상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업체들이 있어도 여기다 할 바에야 차라리 1위 업체 그리고 잘 나가는 그렇죠. 업체에다 해라. 해외 기업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마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직설 내주시죠. 일단 뭐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성도를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을 안 살 이유가 단 1도 없다. 네.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종목을 굳이 찾자면 네이버가 가장 비슷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종목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매수 관점 조정받을 때마다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준희 앵커도 결론 내주시죠. 네. 저는 이걸 좀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하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다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 왕국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결론 직설을 좀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왕국에는 우주 여행도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단합니다. 이제 우주업체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네, 이제 다 할 수 그러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제 결론 직설은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 카드 명세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걸 해놓으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톡톡 3번만 하면 결제가 되니까 카드 명세서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결론 직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시작해서 아마존까지 가봤는데요. 역시 향후에 봤을 때, 향후 먹거리를 봤을 때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이준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